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9월 29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7시 40분입니다. 네, 또 굉장히 오랜만에 올리게 되네요. 24일 날 올렸으니까 25, 26, 27, 28, 29 5일 만에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자주 올려야지 하면서 조금 잘 안 올리게 되네요. 그래도 적어도 3일에 한 번씩은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벌써 5일이 지나버렸습니다. 사실 어제는 제가 올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기운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요즘에 운전면허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네, 필기는 이제 가볍게 합격을 했는데 어제 제가 기능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기능도 사실 만만하게 봤습니다. 연습도 많이 했고, 근데 어제 기능에서 그 T자 주차의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해버렸습니다.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는 시간, 또 오는 시간, 집으로 오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단 한 5분 정도에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굉장히 허무하고 또 돈은 22,000원 또 나가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제가 기능시험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면 친한 친구의 가랑이 사이를 기겠다고 했는데 기어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을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어제 녹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능 갑자기 자신감이 많이 사라졌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봐야 되는데 또 T자에서 무너지면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나름 이게 약간 제가 운전 학원을 시뮬레이터로 연습하는 학원을 갔는데 실제 차랑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못해서 이긴 하지만 약간 그것에 적응을 못해서 적응이 좀 안 돼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한번 핑계를 대보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보는 두 번째 기능 시험은 진짜 통과 못하면 저는 운전면허를 따지 않을 지금 생각입니다. 자격이 없죠. 그래서 굉장히 어제까지 심란했고 오늘은 또 훌훌 털어버리고 연습하러 갔었습니다. 네, 여러분 참 운전면허 따신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쉽게 봤는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푹 쉬고 계시나요? 지금 퇴근 시간인데요. 이제 저녁 식사하시고 쉬고 계실 시간입니다. 또 제 아는 친구는 다시 회사에서 불러서 다시 회사로 간 그런 슬픈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퇴근을 아직까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항상 파이팅 하시고 제 응원이 꼭 조금이나마 닿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파이팅 하시고 기운 내시고, 이제 또 목금이라면 주말이고 이번에 개천절 대체 휴일까지 있잖아요. 월요일까지 쉬실 수 있잖아요. 조금만 더 기운 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10번째 시간입니다. 쭉쭉 더 읽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잘 함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기관리론 10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육부, 비판을 받아도 걱정하지 않는 법.
1장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다. 1929년 미국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전역의 학자라는 사람들은 모두 이 사건을 지켜보기 위해 시카고로 서둘러 달려갔다. 그보다 몇 년 전 로버트 허친스는 웨이터, 벌목꾼, 가정교사, 빨랫줄 판매원으로 일하며 예일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그는 미국 대학 중 4번째로 부유한 시카고 대학교의 총장 취임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30이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교육계 원로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 신동에 대한 비판이 산사태처럼 쏟아졌다. 너무 어리다는 둥, 경험이 없다는 둥, 비뚤어진 교육 인형을 가지고 있다는 등 이런저런 비판은 끝이 없었다. 심지어 신문사들도 공격에 가담하고 나섰다. 취임식 날 그의 아버지에게 한 친구가 말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자네 아들을 비난하는 사설이 실렸더군. 읽고 나서 깜짝 놀랐지 뭔가.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답했다. 맞아, 좀 심했지. 하지만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는 법이라네. 그렇다. 영향력이 큰 존재일수록 그것을 걷어차는 사람들은 더 큰 만족을 느끼게 마련이다. 지금은 윈저공이 된 에드워드 8세는 왕세자 시절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데번셔의 다트머스 대학에 다녔는데 미국으로 치면 아나폴리스의 해군사관학교에 해당했다. 당시 왕세자는 14살 정도였다. 하루는 해군 장교 한 사람이 왕세자가 우는 모습을 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다. 왕세자는 처음에 입을 다물었지만 결국 전말을 털어놓았다. 생도들이 그에게 발길질을 한 것이다. 대학 학장은 생도들을 불러 왕세자가 고자질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 다음 왜 하필 왕세자를 골라 괴롭혔느냐고 물었다. 한참을 주저하고 망설이며 몸을 베베 꼬던 생도들은 마침내 이렇게 털어놓았다. 훗날 영국 해군의 지휘관이나 함장이 된 뒤 예전에 왕을 걷어찬 적이 있다면서 뻐기고 싶었다는 것이다. 당신이 두들겨 맞거나 비판을 받을 때 가해자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런 경우는 대체로 당신이 훌륭한 일을 해냈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준다. 자신보다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천박한 사람이 많다. 이 장을 쓰고 있는 동안 한 여성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구세군을 설립한 윌리엄 부스 장군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내가 전에 방송에서 부스 장군을 칭찬했더니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이다. 그녀는 부스 장군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면서 돈을 모은 다음 그중 800만 달러를 횡령했다고 말했다. 물론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진상 규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오직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깎아내리는 데서 오는 비열한 만족감만 추구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기에 찬 그 편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고 그런 여성과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그녀의 편지만으로는 부스 장군의 됨됨이를 전혀 알 수 없다. 다만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있다. 오래전에 쇼펜하우어가 한 말이 그대로 들어맞았다. 천박한 사람은 위인들의 실수와 잘못에 커다란 기쁨을 느낀다. 예일 대학교의 총장을 천박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전 예일 대학교 총장이었던 티모시 드와이트는 미국 대통령 후보 한 명을 깎아내리면서 커다란 기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드와이트 총장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의 아내와 딸들은 합법적 매춘의 희생자가 되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부도덕하고 타락하여 교양과 미덕과는 멀어진 채 하느님과 인간 모두에게 혐오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히틀러에 대한 비난처럼 보이겠지만 그가 겨냥한 사람은 토머스 제퍼슨이었다. 설마 미국 독립선언문을 쓰고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그 위대한 인물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우려가 맞다. 정말 그 토머스 제퍼슨이었다. 위선자, 사기꾼, 살인자나 다름없는 인간이라는 비난을 들었던 미국인으로 누가 떠오르는가? 신문 만평은 그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기 직전의 모습을 그리기도 했다. 그가 말을 타고 지나가면 사람들은 그를 향해 조롱과 야유를 퍼부었다. 그가 누구였을까? 바로 조지 워싱턴이었다. 하지만 이 사례들은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다. 인간의 본성이 이후에 조금 나아졌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로버트 피어리 제독은 1909년 4월 6일 개가 끄는 썰매를 타고 북극점에 도달함으로써 전 세계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북극점을 처음 밟기 위해 도전했다가 어려움을 겪었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다. 피어리도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 동상이 심하게 걸려서 발가락 8개를 잘라내야만 했다.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나머지 이러다가 미쳐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 한편 워싱턴에 있던 해군 상관들은 피어리가 관심과 명성을 독차지하자 질투심에 불타올랐다. 그래서 이들은 피어리가 과학 탐험을 한답시고 자금을 모아서는 북극에서 빈둥거리며 시간만 보냈다고 혐의를 제기했다. 아마 이들은 실제로도 그렇게 믿었을 것 같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이다. 피어리에게 모욕을 주고 방해하려는 공작이 너무나 치열하다 보니 맥키니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리고 나서야 비로소 피어리는 북극 탐험을 계속할 수 있었다. 피어리가 워싱턴 해군 본부에서 책상에 앉아 일했다면 그토록 험한 비난을 받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질투를 살 만큼 대단한 사람 취급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랜트 장군은 피어리 제독보다 더 끔찍한 경험을 했다. 그는 1862년 북군에게 최초의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 승리를 얻는 데는 한나절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이 일로 그랜트는 단숨에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다. 그가 거둔 승리는 멀리 떨어진 유럽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승리를 축하하는 교회 종소리와 축포가 메인주에서 미시시피 감독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로부터 6주도 지나지 않아 대승의 주인공이자 북군의 영웅이었던 그는 체포되었고 지휘권도 박탈당했다. 그는 수치심과 절망감으로 눈물을 흘렸다. 큰 승리를 거두고도 그가 체포된 이유는 무엇일까? 오만한 상관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질투했기 때문이다. 부당한 비판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다음 원칙을 기억하라. 비판을 받아도 걱정하지 않는 법. 1. 부당한 비판은 칭찬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다. 2장. 부당한 비난에 대처하는 법. 매의 눈을 가진 스매들리 버틀러 소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지옥의 악마라고 불린 버틀러를 기억하는가? 미국 해병대 지휘관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허세가 심했던 사람 말이다.
그는 어렸을 때 인기인이 되고 싶어 안달했으며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했다. 그 시절에는 사소한 비판만 들어도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다고 한다. 하지만 해병대에서 30년을 지내다 보니 배짱이 두둑해졌다. 저는 비난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똥개, 독사, 스컹크라는 말도 들었죠. 상관들의 욕설은 당연했습니다. 영어로 할 수 있는 욕은 전부 들은 것 같아요. 기분 상하지 않았냐고요? 전혀요. 저는 누군가 제 욕을 할 때 그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습니다. 매의 눈 버틀러가 비판에 둔감한 사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날아오는 사소한 험담과 공격을 지나치리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오래전 뉴욕신문 써니의 기자가 내 수업의 공개 강연에 다녀간 후 기사를 통해 나와 내 일을 풍자했던 적이 있다. 내가 뼛성을 냈을까? 나는 그의 야유를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당시 선 집행위원회 의장이던 질 호지스에게 전화를 걸어 그 기자가 나를 조롱하는 기사 대신 사실에 입각한 기사를 써야 한다고 요구에 가까운 말을 했다. 그가 나를 모욕했으니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도 생각했다. 지금은 당시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긴다. 아마 신문을 샀던 사람들 중 절반은 그 기사를 읽지도 않았을 것이다. 기사를 읽은 사람 중 절반은 그저 흥미로운 읽을거리로 여겼을 것이다. 그리고 기사를 읽으며 고소하게 여기던 사람 중 절반은 몇 주도 되지 않아 그런 기사가 났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이나 나에 대해 관심이 없고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는지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한다. 사람들은 아침을 먹기 전에도, 먹은 다음에도, 그리고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도 끊임없이 자신만을 생각한다. 당신이나 내가 죽었다는 소식보다 자신의 가벼운 두통에 대해 1000배나 더 관심이 많다.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6 중 하나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우리를 조롱하고 속이거나 우리 등에 칼을 꽂고 우리를 팔아먹는다고 해도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자. 대신 이것이 예수가 실제로 당한 일임을 기억하자. 예수의 가장 친한 친구 12 중 하나가 요즘 시세라면 19달러에 불과한 뇌물을 받고 그를 배신했다. 다른 한 명은 예수가 어려움에 빠지는 순간 자신은 그를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심지어 맹세까지 했다. 이런 일이 예수에게 일어났다. 그렇다면 당신과 내가 이보다 나은 상황을 기대할 만한 근거라도 있는가? 사람들이 부당하게 비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나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다. 중요한 일이란 부당한 비판 때문에 마음 상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모든 비판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부당한 비판을 무시해도 좋다는 뜻이다. 한 번은 엘리너 루스벨트에게 부당한 비판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물었다. 그녀가 그런 일을 많이 겪었다는 것은 알라신도 아는 사실이다. 그녀는 아마도 백악관에서 살았던 영부인들 중에서 열성적인 지지자와 끔찍한 적을 가장 많이 두었던 사람일 것이다. 그녀는 어릴 때 병적으로 수줍음이 많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할지 몰라 두려워했다고 했다. 하루는 비판이 너무도 두려웠던 나머지 자신의 고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누이에게 조언을 구했다. 바이 고모,
저는 이러저러한 일을 하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저를 비난할까봐 무서워요. 루스벨트의 누이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마음속으로 네가 옳다는 생각이 든다면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마라. 나중에 대통령 영부인이 된 후 엘리너 루스벨트는 이 조언을 금과 옥조로 삼았다고 한다. 그녀는 모든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드레스덴에서 만든 도자기처럼 선반 위에 가만히 있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어차피 비판은 피할 수 없으니까요. 어떤 일을 하건 하지 않건 당신은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이 엘리너 루스벨트의 충고였다. 고 매슈 브러쉬가 월스트리트 40번지의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의 사장이었을 때 나는 그에게 사람들의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요. 젊었을 때는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직원이 저를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러지 않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죠. 누군가가 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그를 기쁘게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계를 개선하느라 다른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이 또 화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하고도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렇게 벌떼처럼 많은 사람을 자극하게 됩니다. 결국은 개인적인 비판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의 다친 마음을 어루만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많은 적이 생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비판에 익숙해지자. 이와 같은 마음가짐은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최선을 다한 다음 우산을 집어들고 비판이라는 빗줄기에 몸이 젖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팀 스테일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사람들 앞에서는 비판이라는 빗줄기를 맞고도 웃어넘겼다. 그가 진행하는 토요일 오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뉴욕 필하모닉 심포니 오케스트라 콘서트에 막간 해설을 들었던 한 여성은 편지를 보내 그를 거짓말쟁이, 배신자, 독사, 얼간이라고 불렀다. 다음 주 방송에서 테일러는 그 편지를 수백만 청취자들에게 읽어주었다. 인간과 음악에 관하여를 읽어보면 그녀는 며칠 후 다시 편지를 보내 당신은 여전히 거짓말쟁이, 배신자, 독사, 얼간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테일러는 이렇게 덧붙였다. 아마 내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군요. 이런 식으로 비판에 대처하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평정심과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그리고 유머 감각까지 갖춘 그가 존경스럽다. 찰스 슈와브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강연에서 자신이 마음에 새기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들려주었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제강 공장에서 일하던 지혜로운 독일인에게 배웠다고 털어놓았다. 전쟁이 일어나자 이 독일인은 공장의 다른 노동자들과 치열한 언쟁을 벌였고 노동자들은 그를 들어 강물로 던져버렸다. 슈와브의 말을 들어보자. 사무실로 들어오는 그를 보니 온통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강물에 집어 던졌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냥 웃었어요 라고 대답했죠. 슈와브는 이 독일인의 말을 자신의 금과 옥조로 삼았다고 한다. 그냥 웃자. 당신이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을 때
이 좌우명은 특히 도움이 된다. 당신의 말에 대꾸하는 사람에게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냥 웃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가혹한 비판에 일일이 반박하는 것은 어리석은 처신임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링컨은 남북전쟁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 대한 모든 공격을 잊고 하물며 반박하려 들었다면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럴 작정이다. 결과가 좋다면 나에 대한 비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결과가 좋지 않다면 천사 10명이 내 결백을 증언해 주더라도 나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될 것이다. 누군가에게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면 아래 원칙을 기억하라. 비판을 받아도 걱정하지 않는 법 2.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한 후 우산을 들어 비판이라는 빗줄기에 몸이 젖지 않도록 하라. 3장. 내가 저지른 바보짓들. 내 개인 서류함에는 FTD라는 폴더가 있다. 내가 저지른 바보짓들의 줄임말이다. 그 폴더에는 내가 이제껏 저지른 어리석은 일에 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다. 때로는 비서에게 내 기억을 받아 적게 했지만 워낙 개인적인 일이면서 어리석게 행동한 적이 많다 보니 구술하기도 부끄러워 내 손으로 직접 기록한 경우가 많았다. 나는 아직도 15년 전 그 폴더에 집어넣었던 나에 대한 비판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내가 자신에게 보다 솔직했다면 아마 FTD 폴더만으로도 서류함이 터져나갔을 것이다. 오래전 이스라엘 왕국의 사울 왕이 했던 말은 내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FTD 폴더를 열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읽을 때마다 앞으로 내가 직면하게 될 커다란 문제, 곧 데일 카네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탓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이기는 하지만 지혜를 갖게 되면서 불행의 원인이 대부분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에서 내가 몰락한 것은 바로 나 자신 때문이다. 나는 나의 가장 큰 적이자 내 비참한 운명의 원인이다. 라고 말했다. 자기 평가와 자기 관리 영역에서 예술가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의 이름은 H.P. 하웰이다. 1944년 7월 31일 뉴욕 엠베서더 호텔의 한 가게에서 그가 급사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뜨자 월스트리트는 충격에 빠졌다. 그는 월스트리트 56번지에 위치한 미국 상업신탁은행 이사장이자 여러 대기업의 이사로서 미국의 금융계를 이끌어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가방끈이 길지 않았다. 시골 가게의 점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그는 훗날 US 스틸의 대출 부분을 관리하게 되었고 지위와 권력을 얻으며 승승장구했다. 내가 그에게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수년 동안 하루의 약속을 모두 보여주는 약속 기록부를 썼습니다. 우리 가족은 토요일 밤에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았어요.
제가 토요일 저녁마다 한 주 동안 했던 일을 검토하고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제 방으로 가서 약속 기록부를 펼치고 월요일 아침부터 있었던 모든 인터뷰, 토론, 회의를 반추합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자문합니다. 그때 내가 무슨 실수를 했지? 잘한 일은 뭘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 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렇게 한 주를 돌아보면 때로는 언짢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에 경악하기도 하죠.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실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간 지속해온 자기분석 시스템이 제가 시도해본 어떤 방법보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H.P. 하웰은 벤저민 프랭클린의 아이디어를 빌렸을지도 모르겠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프랭클린은 토요일 저녁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매일 밤마다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았다. 그는 자신에게서 13가지 심각한 결점을 발견했다. 그 중에 3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을 낭비한다. 둘째, 사소한 일로 마음을 졸인다. 셋째, 사람들의 말에 반박하며 그들과 논쟁한다. 현명했던 프랭클린은 이런 결점을 고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날마다 자신의 단점과 씨름하며 그런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를 기록해 나갔다. 그 다음 날에는 다른 단점과 싸울 준비를 하고 링에 올랐다. 그는 이렇게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자신의 단점과 치열하게 싸웠다. 이런 그가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것은 전혀 놀랍지 않은 일이다. 미국의 작가 엘버트 하버드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하루에 적어도 5분간은 바보가 된다. 그 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다. 대단치 않은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터뜨린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며 앞서가려고 다투는 사람에게도 배우려 한다. 월트 휘트먼은 말했다. 지금껏 당신을 칭찬하고 당신에게 공손하며 길을 비켜주는 사람들의 가르침만 배워왔단 말입니까? 당신의 뜻을 거스르고 당신에게 맞서거나 앞서가려고 다투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크나큰 가르침은 얻지 못했단 말입니까? 적들이 우리나 우리의 일을 비판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해치우자. 자신에 대해 가장 엄격한 비판자가 되기로 하자. 적들이 한마디라도 꺼내기 전에 우리의 약점을 찾아 고쳐버리자. 이것은 찰스 다윈이 썼던 방법이다. 그는 15년 동안이나 스스로를 비판했다. 다윈은 기념비적인 저서 종의 기원 원고를 완성했을 때 창조에 대한 자신의 혁명적인 개념이 지성계와 종교계 모두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비평가가 되어 자료를 점검하고 논리 전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살펴보며 자신이 내린 결론을 비판하기를 무려 15년 동안 지속했다. 누군가 당신을 바보 멍청이라고 무시하면 어떨 것 같은가? 화가 나고 분한 마음이 들 것 같지 않은가? 링컨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자. 링컨 행정부의 국방장관 에드워드 스탠턴이 한 번은 링컨을 바보 멍청이라고 불렀다. 링컨이 자신의 업무에 개입해서 화가 났기 때문이다. 링컨은 어떤 이기적인 정치인의 비위를 맞춰주느라
한 연대 이전 명령에 서명했다. 스탠턴은 명령을 거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런 명령을 내린 링컨을 바보 멍청이라고 불렀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스탠턴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링컨은 차분하게 말했다고 한다. 스탠턴이 나를 바보 멍청이라고 불렀다면 그 말이 맞겠지. 그는 매번 옳은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야.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링컨은 실제로 스탠턴을 찾아갔다. 스탠턴은 잘못된 명령이라고 링컨을 설득했고 결국 링컨은 마음을 돌려 명령을 철회했다. 이처럼 링컨은 근거가 있고 도움을 주려는 진지한 마음에서 나온 비판이라면 모두 반기는 사람이었다. 당신과 나도 이런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4번 중 3번 이상 옳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시어도 루스벨트도 백악관에 있을 때 자신이 바라는 것은 고작 그 정도뿐이라고 말했다. 현존 인물 중에서 가장 심오한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도 자신이 내린 결론 중 99%는 잘못된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프랑스 작가 프랑스와 드라 로슈푸코는 나에 대해서는 적의 의견이 내 의견보다 진실에 더 가깝다 라고 말했다. 여러 번에 걸쳐 나도 그 말이 옳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내가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비판하기 시작했을 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자동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이 역겨워진다. 우리는 칭찬이나 비판이 정당한지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비판이란 비판은 모두 싫어하고 칭찬은 무작정 받아들이려 한다. 우리는 논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감정적인 존재다. 우리의 논리란 깊고 어둡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감정의 바다에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조각배와 같다. 앞으로 40년이 지나면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보며 자신의 모습을 비웃게 될지도 모른다. 역사상 가장 칭송받는 소도시 신문 편집장이었던 윌리엄 앨런 화이트는 50년 전의 자신이 교만하고 뻔뻔스러우며 시건방지고 미숙한 바리새인, 현실에 안주하는 수구적인 인간이었다고 고백했다.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당신이나 나도 지금의 모습을 비슷하게 평가할지 모른다. 누가 알겠는가? 앞에서 나는 부당한 비난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생각을 덧붙이겠다. 만약 누가 당신을 부당하게 비난한다는 생각으로 화가 난다면 잠시 화를 가라앉히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라. 잠깐, 나는 결코 완벽한 인간이 아니야. 아인슈타인도 99%는 틀렸다고 인정하는 마당에 내가 아무리 잘해봐야 80%는 틀리지 않겠어? 어쩌면 온당한 비판일 수도 있지. 그렇다면 고마워하면서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겠어. 펩소던트 컴퍼니의 사장 찰스 럭맨은 코미디언 밥 호프를 방송에 내보내느라 1년에 $100만 쓴다. 그는 방송을 칭찬하는 편지는 전혀 보지 않고 비판적인 편지만 골라본다고 한다. 비판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포드사는 얼마 전 경영과 관리의 문제점을 알아내고자 직원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비판을 요청하기까지 했던 전직 비누 판매원을 알고 있다. 그가 처음 콜게이트사의 비누를 팔기 시작했을 때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는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했다. 비누의 품질과 가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주문을 받지 못할 때마다 그는 주위를 서성이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파악하려 애썼다. 너무 모호하게 설명했나? 열정이 부족한 건 아닐까? 때로는 상점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비누를 팔러 온 게 아닙니다. 충고와 비판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몇 분 전에 제가 비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저보다 훨씬 경험도 많고 성공한 분입니다. 그러니 제게 솔직한 비판을 해주세요. 사정을 봐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태도 덕분에 그는 친구를 많이 사귀었고 값진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비누 제조사인 콜게이트 파몰리브 피트의 사장 E.H. 리틀이다. 그의 한 해 수입은 24만 141달러에 달한다. 미국에서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은 14명뿐이다. H.P. 하웰, 벤저민 프랭클린, E.H. 리틀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이미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자문해보라. 비판을 받아도 걱정하지 않는 법 3.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짓을 기록하고 스스로 비판하라.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므로 E.H. 리틀처럼 공정하고 유익하며 건설적인 비판을 요청하라. 비판을 받아도 걱정하지 않는 법 1. 부당한 비판은 칭찬의 다른 모습이다. 그것은 누군가 당신을 부러워하며 질투한다는 뜻이다.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2.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한 후 우산을 들어 비판이라는 빗줄기에 몸이 젖지 않도록 하라. 3.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짓을 기록하고 스스로를 비판하라.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므로 E.H. 리틀처럼 공정하고 유익하며 건설적인 비판을 요청하라. 7부 피로와 걱정을 예방하고 활력과 의욕을 높이는 6가지 법칙. 1장 하루 1시간 더 활동할 수 있는 비결. 걱정을 멀리하자는 내용의 책에서 왜 피로 예방법을 다루고 있는지 궁금한가? 간단하다. 피로는 종종 걱정을 낳고 적어도 우리 몸을 걱정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기 때문이다. 의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피로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기는 물론 수많은 질병에 걸리기 쉽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정신의학자들은 피로가 두려움과 걱정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할 것이다. 따라서 피로를 예방하면 걱정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것은 순화된 표현이다. 에드먼드 제이콥슨 박사는 훨씬 더 강하게 말한다. 그는 이완, 굳어서 뻣뻣하게 된 근육 등이 원래의 상태로 풀어짐을 주제로 점진 이완법과 반드시 이완하라 라는 2권의 책을 썼다. 제이콥스는 수년간 시카고 대학교 임상생리학 연구소 소장을 맡아서 의학적 치료의 방법으로 이완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연구해왔다. 그에 따르면 신경성 질환이나 감정적인 문제들은
완전한 이완 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편안한 상태에서는 걱정을 계속할 수 없다. 따라서 피로와 걱정을 예방하는 첫 번째 규칙은 이것이다. 자주 쉬라. 피곤해지기 전에 쉬라. 이 규칙이 왜 중요할까? 피로는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쌓이기 때문이다. 미 육군이 여러 번의 실험을 거쳐 발견한 사실이 있다. 아무리 군사훈련으로 몸이 다져진 젊은이라 해도 1시간에 10분씩은 군장을 벗고 쉬어야만 행군을 더 잘할 수 있고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부대가 그렇게 하고 있다. 당신의 심장도 미 육군만큼이나 똑똑하다. 인간의 심장은 하루에 기차 한 칸 크기의 유조차를 가득 채울 만큼의 혈액을 몸으로 퍼나른다. 심장이 하루에 소비하는 에너지는 석탄 20톤 분량을 1m 높이로 쌓아 올리는 데 드는 에너지와 맞먹는다. 이 엄청난 일을 50년, 70년, 심지어 90년 넘게 하고 있다. 심장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하버드 의대의 월터 캐논 박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들은 심장이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장은 수축할 때마다 반드시 휴식을 취합니다. 1분에 70회 정도 박동한다고 치면 심장은 하루 24시간 중 9시간만 일합니다. 하루에 15시간은 좋게 쉬는 셈이죠. 제2차 세계대전 중 윈스턴 처칠은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나이로 몇 년 동안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영국의 전쟁을 이끌었다. 경이로운 기록이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는 아침 11시까지 침대에서 보고서를 읽고 명령을 전하고 전화를 하고 중요한 회의를 주재했다. 점심을 먹은 뒤에는 1시간 동안 잤다. 저녁에도 8시에 식사를 하기 전까지 2시간 동안 잠을 잤다. 그는 피로를 풀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피로를 예방했기 때문이다. 자주 휴식을 취한 덕에 그는 건강하고 활기찬 상태로 자정이 한창 넘어서까지 일할 수 있었다. 미국의 천재 존 록펠러는 엄청난 기록을 2가지나 세웠다. 역사상 유례 없는 부를 축적했으며 98세까지 장수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장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매일 정오에 사무실 소파에 누워 30분씩 낮잠을 자는 습관 덕분이었다.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시간만큼은 그와 통화를 할 수 없었다. 니엘 조슬리는 그의 명저, 피로의 원인에서 이렇게 말했다.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휴식은 회복이다. 아무리 짧더라도 휴식은 회복력이 있다. 따라서 낮잠을 5분만 자더라도 피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전설적인 야구선수 코니 맥은 경기 전에 낮잠을 자지 못하면 5이닝 정도만 되어도 탈진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5분이라도 눈을 붙이면 더블 헤더를 치르는 날에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고 한다. 12년 동안 대통령 영부인으로 지내면서 어떻게 그처럼 힘든 일정을 소화했느냐고 엘리너 루스벨트에게 물었다. 그녀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대중 앞에서 연설하기 전에는 꼭 의자나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20분간 쉬었다고 대답했다. 최근에 나는 세계 로데오 경기의 인기 스타 진 오트리를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대기실에서 인터뷰했다. 그곳에는 야전 침대가 놓여 있었다. 진 오트리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매일 오후 저기 누워서 경기 중간중간에 1시간씩 낮잠을 잡니다.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찍을 때는 커다란 안락의자에 앉아 하루 2-3번 10분씩 낮잠을 잤습니다. 그러고 나면 기운이 솟아나죠. 토머스 에디슨은 자고 싶을 때마다 잠을 자는 습관 덕분에 엄청난 에너지와 지구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가 80세 생일을 맞이하기 직전에 그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 나이에도 건강하고 생기가 넘치는 비결을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앉을 수 있을 때는 절대 서지 않고 누울 수 있을 때는 절대 앉지 않습니다. 미국 공교육의 아버지 호레이스 만 역시 나이가 들면서 헨리 포드와 같은 행동을 했다. 안티오크 대학의 총장이었을 때 그는 소파에 누운 채로 학생들과 상담을 했다고 한다. 나는 할리우드의 한 영화 감독에게 비슷한 방법을 써보라고 권한 적이 있다. 훗날 그는 내 조언 덕분에 기적 같은 효과를 보았다고 말해주었다. 그가 바로 MGM의 유명 감독인 잭 처토옥이다. 몇 년 전 나를 찾아왔을 때 그는 MGM의 단편 영화 부서를 맡고 있었다. 피로가 쌓여 탈진할 지경이었던 그는 강장제와 비타민, 심지어 약까지 복용해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날마다 휴가를 떠나라고 제안했다. 사무실에서 작가들과 회의를 하는 동안 몸을 쭉 펴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2년 후 다시 만난 자리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다.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하더군요. 전에는 단편 영화 기획에 관한 회의를 할 때 긴장하고 굳은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이제는 편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 회의를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편안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전보다 하루에 2시간씩 더 일하는데도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지금껏 이야기한 규칙을 일상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당신이 속기사라면 에디슨이나 샘 골드윈처럼 사무실에서 낮잠을 잘 수는 없을 것이다. 회계사라면 소파에 퍼질러 앉은 채로 상사와 함께 재무제표를 들여다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작은 도시에 살고 점심을 먹으며 집에 갈 수 있다면 식후 10분 정도는 낮잠을 즐길 수 있다. 조지 마셜 장군이 바로 그렇게 했다. 그는 전쟁 중에 미 육군을 지휘하느라 능코 뜰 새 없을 때도 정오가 되면 무조건 휴식을 가졌다. 50세가 넘었는데 너무 바빠서 쉴 시간이 없는 사람은 지금 당장 들 수 있는 생명보험에 모조리 가입하는 게 좋다. 그 나이가 되면 느닷없이 죽음이 찾아올 수 있으며 당신의 아내가 보험금을 받아 젊은 남자와 재혼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만약 낮잠을 잘 수 없다면 저녁을 먹기 전에 단 1시간이라도 누워있으려고 노력하라. 강장제를 먹는 것보다 비용도 적게 들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5,467배나 효과가 있다. 오후 5시에서 7시쯤에 1시간을 잘 수 있다면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을 1시간 더 늘릴 수 있다. 왜 그럴까? 저녁 식사 전에 1시간과 밤에 자는 6시간을 합치면 7시간이다. 그렇게 7시간 자는 것이 8시간을 연속해서 자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육체 노동자들은 많이 쉴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프레더릭 테일러는 베들레헴 철강 회사에서 과학적 관리 엔지니어로 재직하며 이 사실을 증명했다. 그는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에 대략 12.5톤의 선처를 화물차에 실어 올렸고 정오가 되면
몹시 지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테일러는 피로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다음 노동자 한 명이 하루에 옮길 수 있는 선철의 양은 12.5톤이 아니라 47톤이라고 결론지었다. 노동자들이 지치지 않고 지금보다 4배 더 일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수치였다. 그는 자신의 결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슈미트라는 일꾼을 선택하고 그가 스톱워치에 맞춰 일하도록 했다. 한 사람이 스톱워치를 보면서 슈미트에게 지시했다. 자, 이제 선초를 들고 걸어가세요. 이제 앉아서 쉬세요.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쉬세요. 결과는 어땠을까? 다른 사람이 하루에 12.5톤을 옮길 때 슈미트는 무려 47톤을 옮겼다. 그 후에도 슈미트의 작업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피로를 느끼기 전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는 1시간에 대략 26분을 일하고 34분을 쉬었다. 일하는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더 많았다. 하지만 그는 남보다 4배나 더 많이 일했다. 근거 없이 떠도는 말이라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프레더릭 윈슬로우 테일러가 쓴 과학적 관리의 원칙에서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란다. 다시 한번 말한다. 군대에서 하듯이 자주 휴식을 취하라. 우리 몸의 심장이 그렇게 하듯이 피곤하기 전에 미리 쉬라.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 더 활동할 수 있다.